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한국이 내놓은 세상에 없던 기술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까지 가볍게 무력화시킨 기술이 발표되자 전 세계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이 기술을 두 눈으로 확인한 미국 국방 관계자는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억제력의 진짜 모습입니다. 라며 극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힘을 보여준 걸까요? 핵탄두보다 무서운 대한민국의 숨겨진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MIT에서 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의회와 국제기구 자문도 맡고 있죠. 핵에 관한 한 미국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평범한 아침, 저는 연구소에서 북한 핵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로웰 박사님, 지금 즉시 펜타곤으로 와주십시오. 국방부 관계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관련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서둘러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펜타곤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 부서 관계자들이 급하게 오가고 있었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이미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핵 전문가, 미사일 방어 전문가, 동아시아 정책 담당자들이었죠. 브리핑 담당관이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의 어느 해안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미사일 요격 시험입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한 바다 위로 갑자기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점점 커지면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물 접근 중. 거리 50km. 한국 레이더 관제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격 준비 완료. 그 순간 바다 위 함정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것입니다. 3, 2, 1점. 정확히 3초 후 하늘에서 밝은 섬광이 터졌습니다. 목표물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진짜냐? 옆자리 존슨 박사가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놀랐습니다. 요격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정확도였습니다. 브리핑 담당관이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요격 데이터 분석 결과였습니다. 요격 오차 47cm.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47cm라니.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의 정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나올 수 있지? 미사일 요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좌표입니다.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요격 미사일을 그 지점으로 정확히 유도해야 하죠. 한국이 GPS를 이렇게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나? 이때 브리핑 담당관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GPS가 아닌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잠깐만, GPS 말고 다른 걸 썼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GPS 보조 시스템 정도겠지. 그런데 담당관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이 KPS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KPS는 코리안 포지셔닝 시스템의 줄임말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건가? 이 시스템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완전한 독자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험 운용 중이며 평시에는 GPS와 호환해서 사용하지만 유사시에는 독자 체계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 센티미터급이라고 합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센티미터급 정확도. 이건 군사용으로는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미군 기지에 의존하고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군사 기술까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독자 기술인가? 윌슨 장군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이런 정교한 기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때 담당관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KPS 관련 논문들이었습니다. 모두 한국 연구진들이 작성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논문 목록을 훑어봐 수학적 모델링, 위성 궤도 설계, 신호 처리 기술, 오차 보정 알고리즘. 모든 것이 독창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이름도 낯설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에서 성장한 연구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논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독자 기술이군.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로웰 박사, 매튜스 국방부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무엇을 확인하라는 건가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독자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배경이 있는 건지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어떻게 확인한다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핵이 실제로 위협적인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 핵은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핵 능력, 양쪽 모두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영상은 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47cm 오차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정교한 시스템과 축적된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최근 기술 발전 상황을 찾아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달 탐사선 다누리, 한국형 전투기 KF-21 차세대 잠수함 KSS-3.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정도까지 발전한 건가?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비결로 이런 기술력을 만들어낸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자료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위성 사진 분석 자료, 국제학술 논문들. 사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핵기술은 겉보기와 달리 상당히 허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일까?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북한의 핵은 정말 위협적일까? 아니면 그냥 겉보기만 무서운 허수아비일까?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의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먼저 북한 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 위협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겉모습만 무서운 허수아비일까요? 저는 3가지 방법으로 북한 핵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탈북자 증언, 두 번째는 위성 사진 분석, 세 번째는 국제학술 자료 검토였습니다. 먼저 탈북 과학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근교의 한 안전가옥에서 리수진을 만났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계측과 품질 담당했던 과학자였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리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저는 그냥 진실이 궁금할 뿐입니다. 리수진은 작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안에 제가 찍은 사진들과 운전 로그, 품질 대장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조작되어 있어요. 저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영변 핵시설 내부였습니다. 원심 분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녹이 쓴 배관, 낡은 모터, 곳곳에 기름이 새어나온 흔적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작년입니다. 리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설이 너무 낡았어요.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시설이 정전된 상태였습니다. 원심 분리기들이 모두 멈춰 있었고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자주 일어나나요? 거의 매일이에요. 리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해서 원심 분리기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운전 로그였습니다. 하지만 기록들이 이상했습니다. 이 로그에 따르면 가동률이 95%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리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는 30%도 안 돼요. 하지만 상부에 보고할 때는 항상 95%라고 써야 했습니다. 저는 품질 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라늄 농축도가 90%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측정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실제 농축도는 얼마였습니까? 60% 정도요. 리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운이 좋을 때 얘기고 보통은 40에서 50% 수준이었어요. 이건 핵무기 제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핵무기용 우라늄은 최소 90% 이상 농축되어야 합니다. 왜 거짓 보고를 했습니까? 안 하면 죽어요. 리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도부는 무조건 좋은 결과만 듣고 싶어 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숙청당합니다. 저는 더 많은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배관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오는 모습, 균열이 간 원심분리기 케이싱, 녹슨 제어판들. 모든 것이 북한 핵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나겠네요. 네, 맞아요. 리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모두 숨겨졌습니다. 저는 리수진과의 면담을 마치고 두 번째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제공받은 위성 사진들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 2년간 촬영된 영변 핵시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전력 공급 상태였습니다. 야간 위성 사진을 보니 영변 지역이 자주 깜깜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리수진의 증언이 맞네. 다음으로 냉각 시스템을 분석해봤습니다. 핵시설에서는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냉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상으로는 냉각탑에서 나오는 증기가 불규칙했습니다. 때로는 전혀 증기가 없었고, 때로는 너무 많은 증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시설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설 주변의 환경이었습니다. 강물 색깔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고, 주변 식물들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오염 흔적이었죠. 이 정도면 제대로 된 핵시설이 아니야. 저는 마지막 검증인 학술 자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국제학회에 발표한 논문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 과학자들이 쓴 논문들에는 심각한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우라늄 농축에 대한 기본 계산식부터 틀렸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원심분리기 회전수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분당 6만 회전이어야 하는데 3만 회전이라고 써놨더군요. 이 정도 오차면 제대로 된 농축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온도 제어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엉터리였습니다.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는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수인데 북한 과학자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기술들은 대부분 1960년대 소련 기술을 그대로 베낀 것들이었습니다. 60년 전 기술로는 현대적인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 핵은 허세다. 세 가지 검증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탈북자 증언, 위성 분석, 학술 검토 모든 면에서 북한 핵은 실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전혀 못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것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하고 불안정했습니다. 실제로 터뜨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설령 터뜨린다 해도 예상한 위력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더 중요한 건 지속성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기반 시설부터 엉망이었습니다. 전력 부족, 부품 부족, 기술진 부족. 이런 상황에서 체계적인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한국을 봐야겠다. 북한 핵이 허세라는 걸 확인한 저는 이제 한국의 실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핵 없이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갖고 있을까요? 펜타곤에서 본 47cm 오차 요격이 정말 한국의 실력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어떤 속임수가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14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겁을 주려 하지만 실제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정말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고 있을까요? 곧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제가 목격할 놀라운 현실들 말이죠. 북한의 허세를 벗겨낸 저는 이제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러 갑니다. 과연 그들이 보여줄 모습은 어떨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정밀한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 그어진 선들을 따라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교통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지? 더 놀라운 건 디지털 안내판들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기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3번 게이트 5분, 7번 게이트 3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역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열차 2분 37초 후 도착. 그리고 정확히 2분 37초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열차 안에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앱을 들여다보니 실시간으로 모든 열차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앱이 정확한가요? 네, 거의 정확해요.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차가 있어도 10초 정도요. 10초 오차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 2호선 플랫폼에서 본 광경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승객들이 열차가 오기 전부터 정확한 위치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바닥에 그려진 표시를 따라서 말이죠. 그리고 열차가 도착하자 문이 정확히 그 위치에 멈췄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정확도는 정밀한 위치 제어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이 이렇게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GPS 덕분이죠.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버스, 지하철, 택시에 GPS가 달려 있어요.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시간을 맞춰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GPS만으로는 이런 정확도가 나올 수 없거든요.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GPS 신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시스템도 함께 쓰나요? 아, 요즘엔 우리나라 위성도 쓴다고 들었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KPS인가 그런 거요. KPS, 펜타곤에서 들었던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일상생활까지 스며들어 있다니.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 또 놀랐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제 여권을 스캔하자 즉시 모든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예약 정보, 결제 상태, 심지어 제가 선호하는 방 위치까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죠? 통합 시스템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자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 모든 게 좌표로 움직이는 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에 명동으로 나가봤습니다. 길거리에서 본 광경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확한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도 앱을 보니 현재 위치가 정말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건물 안에서도 지하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계산할 때 카드를 대자 즉시 결제가 완료되었어요. 영수증에는 정확한 거래 시간과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위치 정보와 함께 기록되는군.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정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한국인 사업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 체계적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정확하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작은 나라라서 효율성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확성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좌표 때문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에 정확한 좌표가 있어요. 건물, 도로, 심지어 주차 공간까지. 정말 그랬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보니 모든 건물에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로명 주소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기존의 동네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주소를 매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응급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길 안내를 해주던 시민이 설명했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즉시 정확한 위치로 올 수 있죠. 실제로 그날 오후 제가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쓰러졌는데 신고를 받은 구급차가 정확히 3분 만에 도착했어요.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나요?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요. 구급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즉시 출동해요.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전체 사회가 하나의 정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에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있었습니다. KPS로 대표되는 한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였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가 본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7번 버스 2분 후, 46번 버스 5분 후, 그리고 정말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이런 정확도로는 지각할 이유가 없겠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정확한 시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지하철역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열차와 완벽하게 맞춰져서 열리고 닫혔어요. 몇 센티미터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정말 정밀하다.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들이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질서 의식과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바탕이 되어 있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주방에서 요리가 시작되고 정확한 시간에 음식이 나왔어요. 배달 앱을 보니 실시간으로 요리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시간을 잘 지키는군. 모든 시스템이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에 맞춰 살고 있었어요. 이런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든 군사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펜타곤에서 본 47cm 오차 요격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성과 질서가 몸에 밴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라면 그 정도 정밀도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시스템이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에는 정확한 좌표가 있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과연 그들의 원자력 기술과 방산 기술은 어떨까요? 정말 핵 없이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을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놀라운 기술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면서도 한국의 정밀함에 계속 놀랐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가 정확히 예정 시간에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원 정문에서 박진우 박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엘 박사님. 박진우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진우 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연구자였습니다.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20년 넘게 원자력 연구에 매진해온 분이라고 했어요. 먼저 브리핑룸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가자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원자력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전 무사고 운영 40년? 네, 맞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심각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들을 생각해보면 40년 무사고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철저한 안전 문화 때문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점검하고, 모든 것을 예측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모든 원전의 모든 부품에 대한 상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고장을 미리 예측합니까? 그렇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부품의 미세한 변화도 감지해서 교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때 저는 북한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리수진이 보여준 USB 사진들 말이에요. 녹슨 배관, 낡은 장비들, 그리고 조작된 데이터들. 북한과는 정말 대조적이군. 이제 실제 시설을 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 간 곳은 APR 1400 시뮬레이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원전 모델이라고 했어요.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자 마치 실제 원전 제어실에 온 것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계기판과 스위치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한국이 만든 원전입니까? 네, 100% 한국 기술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자부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높인 차세대 원전이에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원전의 모든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방사선량, 냉각수 상태까지.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박진우 박사가 비상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고 화면이 빨갛게 변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동 안전 시스템이 즉시 작동해서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되었어요. 모든 과정이 30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가요? 네, 다중 안전 시스템 덕분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 시스템이 고장 나도 다른 시스템이 즉시 대신합니다. 이건 북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인 전력 공급도 불안정한데 한국은 다중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화로 연구용 원자로였습니다. 실제로 가동 중인 원자로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들어가도 안전한가요? 물론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화로는 30년 넘게 무사고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화로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위압감보다는 신뢰감이 들었어요. 모든 절차가 체계적이고 투명했거든요. 제어실에 들어가자 연구원들이 집중해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원자로 수조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가리킨 곳을 보니 푸른 물이 가득한 거대한 수조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원자로가 있다는 거였죠. 방사능은 괜찮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현장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물이 천연차 폐막 역할을 해서 여기서는 방사선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원자로 바로 위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니. 한화로에서는 뭘 하나요?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합니다. 박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암 치료용 방사선 의학 재료들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원자력을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온갖 위험을 감수하는 동안 한국은 핵 기술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조적이네요. 다음으로 간 곳은 K스타 핵융합 연구 시설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게 핵융합 장치인가요? 네, K스타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플라즈마를 유지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K스타 제어실에 들어가자 엄청난 규모의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각종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섭씨 1억 도를 만든다고요? 네, 태양의 중심 온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K스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태양을 지구에서 만들어내다니. 실제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K스타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기계음과 함께 수많은 계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니터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도넛 모양의 용기 안에 빛나는 플라즈마가 떠오른 것입니다. 마치 작은 태양이 지구에 내려온 것 같았어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5천만 도, 8천만 도, 1억 도 달성. 그 순간 저는 정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태양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낸다니.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나요? 현재 기록은 101초입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록이에요. 101초 동안 1억 도를 유지한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었습니다. 플라즈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핵분열로 파괴를 만들려 하는 동안 한국은 핵융합으로 무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 청정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핵폐기물도 없고 방사능 위험도 없는 완전한 에너지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한국이 꿈꾸는 미래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였어요. 연구원 투어를 마치고 박진우 박사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박진우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원자력은 평화를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믿거든요. 북한과는 정말 다르군요. 북한은 공포를 팔려고 하지만 저희는 희망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진우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핵무기는 결국 자신도 파괴하지만 평화 기술은 모두를 살립니다. 그날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단순히 발전된 수준이 아니라 철학이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북한이 은밀하고 불투명하게 핵을 다루는 반면 한국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원자력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북한이 파괴를 위한 핵 분열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창조를 위한 핵융합을 연구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안전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40년 무사고 기록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의 결과였어요. 이런 나라라면 정말 핵무기가 필요 없겠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평화적 목적으로 말이죠. 내일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확인해 볼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무기 체계는 어떨까요? 정말 핵 없이도 완벽한 억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다음 놀라움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었어요. 과연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전투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공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경납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은빛 전투기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다. KF-21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날렵한 외형에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로엘 박사님. 김태현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김태현입니다. 김태현 엔지니어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전문가였습니다. 10년 넘게 전투기 개발에 매진해온 분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전투기인가요? 네, 100% 한국 기술입니다. 김태현 엔지니어가 자부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엔진만 빼고는 모든 게 우리 기술이에요. 전투기 앞으로 다가가니 정말 정교한 외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과 각진 형태가 스텔스 성능을 위한 설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자랑할 만한 기술이 뭔가요? AESA 레이더입니다. 김태현 엔지니어가 기자의 코를 가리켰습니다.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로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할 수 있어요. 조종석에 올라가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복잡한 계기판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면이 뭔가요? 다기능 디스플레이입니다. 김태현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정보, 항법 정보, 무장 상태가 모두 여기에 표시돼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정확한 위치 정보였어요. 위치 정보가 정말 정확하네요. 그게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김태현 엔지니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희 무기는 같은 좌표계에서 움직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GPS만이 아니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KPS, 펜타곤에서 들었던 그 시스템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KPS가 어떤 장점이 있나요? GPS 교란이나 차단 상황에서도 센티미터급 절대좌표를 제공합니다. 김태현 엔지니어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차, 전투기, 드론, 미사일이 동일한 좌표를 공유해서 이동 중에도 수미터에서 센티미터급 오차로 타격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개별 성능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현대로템의 K 전차 시험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전차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이게 K 전차군요.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입니다. 박성민 개발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전차 안에 들어가 보니 첨단 전자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사격 통제 장치가 인상적이었어요.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한다고요? 네,
한번 포착하면 자동으로 추적해서 명중시킵니다. 박성민 팀장이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목표물이 나타나자 즉시 십자선이 따라갔어요. 목표물이 움직여도 정확히 추적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사격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박성민 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KPS 덕분에 이동 중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실제 사격 시연도 보여주었습니다. 전차가 움직이면서 3km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켰어요.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명중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첫발 명중률 95% 이상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전차에서 움직이는 목표를 95% 확률로 맞춘다니. 오후에는 현무 미사일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라고 했어요. 현무 미사일의 특징이 뭔가요? 정확도입니다. 이준석 미사일 개발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CEP가 수미터 이내입니다. CEP는 원형공 산호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미사일이 목표점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죠. 수미터라니 정말 정확하네요. KPS 유도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준석 책임자가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GPS가 교란되어도 독자적으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요. 시뮬레이션으로 현무 미사일의 비행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사부터 착탄까지 실시간으로 위치가 표시되었어요. 궤도 수정도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핵무기가 필요 없겠네요.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준석 책임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핵 없이도 정밀 억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음으로 부산 해군기지에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구경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함정이 정말 위험 있어 보였어요. 이게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인가요? 네, 세종대왕급 구축함입니다. 최영호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함정 내부의 전투정보센터에 들어가니 수십 개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소나, 통신 장비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몇 개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나요? 수백 개입니다. 최영호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SPY-1 레이더가 360 전방위를 감시해요. 실제로 화면을 보니 주변 모든 항공기와 함정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민간 항공기부터 작은 어선까지 모든 게 보였어요. 요격 능력은 어떤가요? SSM-700K 미사일로 300km 밖의 목표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 함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요격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적 미사일이 접근하자 자동으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어요. 30초 만에 요격이 완료되었습니다. 30초 만에요? 네, 자동 교전 시스템 덕분입니다. 최영호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KPS와 연동되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 무기 체계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개별 무기가 아니라 통합 네트워크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저희 무기 체계의 핵심은 연동성입니다. 정민수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무기가 같은 좌표계를 공유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전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점들이 뭡니까? 우리 군의 모든 자산입니다. 정민수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전투기, 전차, 함정, 미사일 부대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네트워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30초 이내에 전국 모든 부대가 대응 태세에 들어갑니다. 정민수 소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자 즉시 경보가 울렸어요. 그와 동시에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되었고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30초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KPS 때문입니다. 정민수 소장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모든 부대가 동일한 절대좌표를 공유하거든요. GPS 교란이 있어도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진짜 억제력이 뭔지 알겠더군요. 핵이 아니라 좌표가 만든 억제력이군요. 맞습니다. 정민수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이 핵 한 발로 위협하는 동안 저희는 수십 개 목표를 동시에 정밀 타격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정밀함의 우위.
파괴가 아니라 무력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말 핵무기가 필요 없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민수 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핵보다 무서운 건 좌표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정말 경이로웠어요. 북한이 1960년대 기술로 조잡한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21세기 기술로 정밀한 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우주 기술을 확인해 볼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위성 기술은 어떨까요? KPS의 실체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마지막 퍼즐 조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KPS 항법위성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고속철도와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려서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하얀 건물들이 우뚝 서 있었어요. 정말 우주센터답네.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분은 김성준 발사체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20년 넘게 로켓 개발에 매진해온 베테랑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로엘 박사님. 김성준 책임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을 직접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기대가 큽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누리호 조립동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 3단 로켓이 세워져 있었어요. 47m나 되는 높이였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누리호는 완전한 한국 기술로 만든 로켓입니다. 김성준 책임자가 자부심을 드러내며 설명했습니다. 엔진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우리 기술이에요. 로켓 주변을 돌아보니 정말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수많은 배관과 전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뭔가요? 엔진입니다. 김성준 책임자가 일단 로켓을 가리켰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4개를 동시에 제어해야 해요. 엔진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로켓 엔진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실제 연소 시험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어실에서 엔진 점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갑자기 엄청난 불꽃이 분출되었어요. 굉음과 함께 하얀 증기가 치솟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141초 동안 완벽하게 연소됐습니다. 김성준 책임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1.5톤 위성을 우주에 올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발사 통제소였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발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정확한 궤도 계산입니다. 발사 통제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위성을 정확한 위치에 올려놔야 하거든요. 화면에는 복잡한 궤도 계산 결과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구 자전, 대기 저항, 중력 영향까지 모든 걸 고려한 정밀한 계산이었어요. 이런 계산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 때문입니다. 김성준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이때 갑자기 다른 건물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정찰위성 데이터 수신입니다. 통제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찰위성 관제소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지구 표면에 선명한 영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해상도가 정말 좋네요. 50cm급 해상도입니다. 정찰위성 운용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실제로 화면을 보니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북한 지역도 관측하나요? 당연히 합니다.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군사 기밀이니까요. 다음으로 보여준 건 전자정보 수집 위성이었습니다. 이 위성은 영상이 아니라 신호를 수집합니다.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통신, 레이더, 전자 신호들을 감청해요. 화면에는 각종 전파 신호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주파수별로 분류되어 정리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신호들이 있네요. 모든 전자기기가 신호를 내보내거든요.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설로 안내받았습니다. KPS 항법위성 관제소였어요.
드디어 KPS 실체를 볼 수 있겠네요. 관제소에 들어가니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의 전체 구조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대형 화면에 지구 궤도상의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KPS 위성이 몇 개나 있나요? 시험용으로 3개가 궤도상에 있습니다. 이상호 KPS 개발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2035년까지 총 8개를 올릴 예정이에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위성들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구를 12시간마다 2바퀴씩 돌고 있었어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시험 운용에서는 미터급이고 완성되면 센티미터급 정확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호 책임자가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수십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점들이 뭡니까? KPS 신호를 받는 장비들입니다. 이상호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군용 장비, 민간 차량, 선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정밀한 좌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시에는 GPS와 어떻게 연동되나요? 상호 보완합니다. 이상호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GPS와 KPS를 함께 쓰면 더욱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유사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KPS만으로도 완전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상호 책임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GPS가 차단되거나 교란되어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적이 GPS를 교란해도 한국은 독자적으로 정확한 좌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재밍이나 스푸핑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상호 책임자가 기술적 세부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신호 암호화와 다중 주파수 사용으로 교란을 방지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이 GPS 신호를 교란하자 즉시 KPS로 전환되었어요. 서비스 중단 없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런 기술이면 정말 전략적 독립이 가능하겠네요.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상호 책임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오후에는 위성과 무기 체계의 연동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위성에서 수집한 정보가 즉시 무기 체계로 전달됩니다. 통합 운용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목표물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정찰위성이 발견한 목표물의 정확한 좌표가 즉시 미사일 부대로 전송되었어요. 목표물 식별부터 타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3분 이내입니다.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위성이 발견하고 분석하고 타격 명령이 내려가기까지 3분이면 충분해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북한이 뭔가 준비하는 걸 발견하면 3분 만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북한도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책임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는 거죠. 저녁에 나로우주센터 전체를 내려다보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바다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김성준 책임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작은 시작이었어요. 김성준 책임자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KPS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이 진정한 우주 강국이 됩니다. 김성준 책임자의 목소리에는 꿈이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나라 말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동스러웠어요. 북한은 핵 한 발로 공포를 만들려고 하지만 한국은 수십 개 위성으로 평화를 지키고 있군요. 맞습니다. 김성준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우주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상의 무기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확한 눈과 뇌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주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북한이 땅속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우주에서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어요. 내일은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확인해 볼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놀라운 기술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그 뿌리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조형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형제의 상이라고 불리는 동상이었어요. 한국 전쟁에서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네. 관내로 들어가니 한국의 70년 역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전쟁, 걸프전까지 한국이 겪어온 모든 전쟁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6.25 전쟁 전시실이었습니다. 1950년 당시 한국군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초라했어요. 구식 소총, 낡은 헬멧, 부족한 탄약. 이런 장비로 어떻게 전쟁을 치렀을까? 옆에 있던 한국인 관람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참전하셨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맨몸으로 싸우다시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내셨죠. 전시실을 돌아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1950년과 2024년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7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현대 무기 전시실에 들어가니 제가 며칠 전에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 모형, K 전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모든 게 한국이 만든 것들이었어요. 70년 만에 이런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전시 해설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국민 의지 때문입니다. 해설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겠다는 의지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세대가 만든 나라. 그들의 절실함이 오늘의 기술력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오후에는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보에 신경 쓰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하니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유엔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담장 건물로 들어갔어요. 이 건물이 남북의 경계선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테이블 가운데가 정확히 분단선이에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 건물 안에 두 나라가 있다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북쪽을 내다보니 북한군 초소가 보였습니다. 망원경으로도 북한군이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항상 이렇게 대치하고 있나요? 네, 스문의 시간 365일입니다.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7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저한지 말이에요. 바로 코앞에 적이 있는 상황에서 70년을 살아온 거였거든요. 판문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국군 초소를 지나갔습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한국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70년 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야 이해되네. 한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70년간 축적된 절실함의 결과였습니다. 저녁에는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광복절 기념 드론쇼였어요. 한강 상공에서 1000대의 드론이 펼치는 공연이라고 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시작됩니다. 옆자리 시민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대의 드론이 일제히 떠오른 거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드론들이 태극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좌표에 맞춰서 완벽한 태극 문양이 나타났어요. 관중들에게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다음에는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드론들이 정확한 해안선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주도까지 빠짐없이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지? 그때 해설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 드론쇼는 한국형 위성왕법 시스템 KPS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KPS, 역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KPS의 센티미터급 정확도로 1000대 드론이 완벽하게 동조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1000대의 드론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드론들이 다음에 만든 건 누리호 모양이었습니다.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그리고 위성들이 궤도를 도는 모습까지 표현했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감격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마지막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드론들이 만든 거대한 비둘기가 한반도 위를 날아갔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당연하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북한과 비교하면 어떠세요? 비교가 안 되죠.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위협하지만 우리는 보여주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위협하지만 한국은 드론쇼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대화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을만해요. 직장인이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걸 눈으로 보니까요. 예를 들면요. 지하철이 정시에 오고 응급 상황에 119가 바로 오고 택배가 정확한 시간에 오잖아요. 그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좌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가 만난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전쟁 기념관의 관람객, 판문점의 가이드, 드론쇼를 본 시민들. 모두들 한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허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였어요. 매일 경험하는 정확함과 안전함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한국의 기술력은 기술자들만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의지,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 북한이 핵으로 공포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시스템으로 희망을 만들고 있었어요. 국민 모두가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광경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질서를 지키고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회에서 정밀한 기술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길은 핵이 아니라 시스템이구나. 한국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정밀함과 투명함과 연동성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KPS라는 좌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만드는 신경계 같은 존재였어요. 내일은 마침내 제가 본 모든 것을 정리해서 미국에 보고할 차례였습니다. 과연 미 의회와 국제사회는 제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국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건 좌표라는 걸, 평화로 무장한 한국의 기술력이 진짜 억제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실을 증언하는 일만 남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현실을 세계에 알리는 일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너무나 많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일주일 후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과 북한에 대한 공식 증언을 하는 자리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회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리 수진이 준 USB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 증언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수십 명의 의원들과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로엘 박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어요. 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리수진이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 사진들은 영변 핵시설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했던 탈과학자가 찍은 것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핵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저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녹슨 배관, 낡은 원심 분리기, 잦은 정전, 그리고 조작된 데이터. 다음으로 위성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야간에 자주 꺼지는 전등,
불규칙한 냉각탑 증기, 주변 환경 오염. 마지막으로 학술 자료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들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원심 분리기 회전수 계산 오류, 온도 제어 방법 오류, 60년 전 소련 기술 의존.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은 위협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허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일부 핵무기는 있을 수 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협 능력은 없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세 가지 검증 방법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저는 정리했습니다. 탈북자 증언, 위성 분석, 학술 검토 모든 면에서 북한 핵은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때 또 다른 의원이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 능력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APR 1400 원전, 하나로 연구로, K스타 핵융합 장치.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40년 무사고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안전 문화와 투명한 관리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KF-21 전투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100%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AESA 레이더, 다기능 디스플레이, 모든 것이 독자 기술입니다. K 전차와 현무 미사일 사진도 이어졌습니다. K 전차는 이동 중에도 95% 첫발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수미터 이내의 CEP를 달성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KPS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센티미터급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모든 무기 체계가 동일한 좌표계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GPS 교란이나 차단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드론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000대의 드론이 한치 오차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이것이 KPS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실증입니다. 한 의원이 결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 기술로 불안정한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21세기 기술로 정밀한 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 한 발로 공포를 만들려 하지만 한국은 수십 개 목표를 동시에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은밀하고 불투명하게 핵을 다루지만 한국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무기를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핵 없이도 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의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일주일 내내 준비했던 말이었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분열로 파괴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핵융합으로 무한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포로 위협하는 동안 한국은 정밀함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허세를 부리는 동안 한국은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론을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결국 자신도 파괴하지만 정밀 시스템은 모두를 보호합니다. 북한의 핵은 공포를 파는 허세이지만 한국의 좌표는 평화를 지키는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건 좌표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핵 없이도 완벽한 억제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평화로 무장한 진정한 기술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과 방청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기술을 직접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앞으로 미한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날 밤 제 증언은 전 세계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이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국제 포럼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전문가들 앞에서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저는 국제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정밀 기술로, 공포가 아니라 신뢰로, 파괴가 아니라 보호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 달 후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 인사가 왔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직접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로엘 박사님 덕분에 한국의 진실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기술 발전에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제 연구실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K스타의 인공태양, KF-21의 날렵한 모습, 드론쇼의 아름다운 광경.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말이에요. 북한처럼 핵무기로 위협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한국처럼 정밀한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나라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미래입니다. 핵보다 무서운 건 좌표입니다. 평화로 무장한 한국의 기술력이야말로 21세기 진정한 억제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계에 증언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과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말이죠.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작동하는 시스템의 힘을, 핵 없이도 가능한 억제를, 그리고 좌표가 만드는 평화를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현실이 더 많은 나라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평화의 길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